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사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오늘도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통상 임원 인사라던가 조직 개편을 연말에 이제 단행을 하는데 네. 이번에 좀 이례적으로 빠른 인사를 해서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 오셔서 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발표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대표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상은 영업이익을 한 2천억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예. 만정건가에서. 예. 근데 그거보다는 뭐 많다고도 할 수는 없죠. 6천억인데. 왜냐하면 매출이 60조인데. 그러니까 원래 10조 단위로 영업이익을 보통 1% 하니까. 정도 이익 영업이익을 남긴다. 이거는 예. 어거지로 만든 영업이익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조업에서 1% 이하의 영업이익을 만들었다. 이거는 뭔가 재무조정을 통해서 어거지로 만드는. 그 정도로 이익은 심각하다. 그런데 뭐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저점 아니냐? 저점 아니냐? 주가는 그래서 조금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익은 대충 이제 예상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난주에 자세히 보시면 네. 삼성전자에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보시면 실적 발표가 금요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예. 보통 내부에 있는 분들은 임원들은 실적 발표 언제쯤 할까요? 보통 그달 끝나면 다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빨라요. 예, 실제 가지기가 요즘은 나오죠.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 네. 2분기 발표는 7월이지만 사실은 6월 한 중순 넘으면 2분기 정도 될 것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갑자기 2나노를 2025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과 동시에 갑자기 인사 발표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조직을 꽤 많이 바꿨습니다. 조직 개편, 인사 개편을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뭔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좀 심각하게 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코드를 읽어내야 될까 정도를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실적 얘기 좀 더 좀 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익률이 저 12년 만에 올해 전체적으로 네. 12년 만에 정말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바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야별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일단 영업이익 전체를 보면 서브프라임 때 2008년도에 네. 영업이익이 5%였거든요. 네. 서브프라임 때. 네. 그런데 올해 지금 추정치가 지금 뭐 그보다 낫네요. 그렇죠. 2분기까지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1조가 안 돼요, 일단은. 네. 근데 지금 3분기, 4분기 그나마 영업이익을 한 9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추정치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영업이익률이 영업이익률이 4%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평균치가 한 4%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전체 평균.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평균이 4%대인데 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분보다 낮다. 굉장히 심각한 삼성전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고의 기업이 이 정도 낮다는 게 100원 굉장히 팔면 4원 남는 장사는 물론 문제는 곤란하죠. 이제 반도체 때문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가 이걸 경기 불황으로 볼 거냐, 뭐 중국 영향을 볼 거냐 여러 설이 있는데 어쨌든 반도체 경기가 이 영업이익을 낮추는 데 주요했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사업본부가 현재는 그 MX 사업본부라고 해서 가전하고 스마트폰을 합친 사업본부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DS 사업본부라고 해서 일종의 B2B 쪽입니다. B2B. 반도체, 그래서 메모리, 파운더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사업본부도 좀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좀 자주그런 사업본부가 있어 하만도 있고 있는데 예. 크게는 DS 반도체 파운더리하고 MX 그러니까 가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전 그리고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도체는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네. 스마트폰도 지금 심각한 게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가 대부분 우리가 하이엔드급 스마트폰이라고 그러죠. 하이엔드급 그렇죠. 그러는데 여기에서 순위가 5위 밖으로 밀렸습니다. 아, 그래요? 애플은 아직 승승장구예요. 우리가 지난주 소식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은 시가총액이 얼마? 3조 달러. 우리나라의 전체 1년 그 GDP가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많다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괜찮습니다. 네.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지금 이렇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으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를 지금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인사를 어떤 위기감의 신호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보통 인사는 네. 대기업들 인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보통 삼성의 경우를 보면 10월 달에 사장단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10월 말에. 10월에. 네, 사장단, 부회장단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사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에 부사장급, 전무급 인사를 하고 상무급 승진잔치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인 인사 패턴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가 핀셋 인사를 2번 했는데요. 작년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네. 네. 그때도 그냥 이례적이라 그랬어요. 네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바이든이 방한을 하고 5월 달에 뭐 400조 뭐 투자 발표도 막 거창하게 하고 나서 네. 하자마자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반도체의 연구소장을 바꿔버려요.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의외적이거든. 부사장급 인사. 이제 삼성은 지금 인사 체제가 전무가 없습니다. 네. 상무 바로 부사장이에요. 작년에 바꿨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사장은 사실은 전무 부사장이 실질 부사장과 전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리고 사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무 부사장하고 합쳐졌으니까 부사장급 인사를 작년 6월에 됐어요. 네. 그런데 올해도 갑자기 빈셋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 작년에는 반도체 소장, 연구 소장을 바꿨는데 네. 네네. 올해는 설계팀을 싹 바꿔버렸어요. 네. 반도체 메모리 설계팀을. 네. 그리고 파운드리의 연구소 소장도 이번에 바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계속 아니 의식을 작년에 그래서 인사할 때만 봐도 삼성의 성공 주역다 뭐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1년도 안 돼서 다 바꾸고 이게 좀 배경이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좀 스토리를 읽어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재용 회장이 작년에 이제 회장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재용 회장 체제를 언제부터 저는 이제 보느냐. 저는 실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 색깔은 아까 말씀대로 조직 개편을 원래는 4개 조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DS. 사업본부, 파운드리 그렇죠. 사업본부, 그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본부,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업본부, 그리고 가전 사업본부, 디스플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다 통폐합해가지고 MX하고 MX. DS를 이렇게 2개로 묶으면서 수장을 그렇게 바꿨어요. 조직도 MS는 그 MX 소장은 한종의 부회장으로 예. 수장을 앉히고 그다음에 DS 사본부는 경계현 사장으로 네. 사본부를 앉히면서 그렇죠. 저는 그때가 이재용 회장이 뭔가 이제 새로운 이재용 회장만의 경영 스타일을 보려고 이렇게 바꿨구나라고 했는데 네. 이제 저렇게 바꾸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걸 바꾸고 1년도 안 돼서 네. 누굴 바꾸냐면 이재성 사장이 네. 작년 10월 달에 사의를 표해요. 저분이 누구냐면 우리 삼성전자 하면 가전의 가장 대표적인 디자인이 뭡니까? 비스포크. 비스포크. 저분이 만들었습니다. 아. 굉장히 희경공신을 네. 공을 세워서 예. 사실은 저분이 생활가전 사업부를 이끌었는데 한순간에 바꿔버려요. 10월 달에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사의를 표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뀌는 분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저 밑에 보시는 정경훈 사장이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원래 네트워크 사업본부장이었어요. 예. 네트워크 사업부가 삼성전자에서는 일종의 이재용 회장의 성공의 표징이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의 최근 5년간의 횡보를 보면 네트워크 사업부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네. 인도로 움직이고 어디 갈 때. 왜냐하면 우리가 화웨이 사건 아시잖아요. 예. 미중 무역 전쟁. 네. 예. 미중 무역 전쟁에 제일 직격탄을 맞은 데가 화웨이잖아요. 화웨이죠. 네. 화웨이가 당시에 가장 세계적으로 마켓시가 높았던 게 네트워크 장비예요. 근데 저게 이제 미중 무역 때 저기다가 뭐 도청칩을 심었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미국이 때려버렸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네트워크 장비가 전 세계에 세 개가 있어요. 화웨이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에릭슨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켓 쉐어가 1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저 화웨이를 때리면서 이재용 부인 제작이 이제 열심히 한 거죠. 아, 이 시장이다. 그래서 들어갔죠.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였어요. 사실 그 공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저 정경훈 사장입니다. 정경훈 사장이 올 3월 달에 갑자기 DX CTO로 갑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 누가 오냐면 김우준 사장이 가요. 네. 현재 사보고서 보면 김우준 사장이 네트워크 사본부장으로 했어요. 저건 저렇게 바뀌었다는 또 일리가 있는데 저때 또 3월 때는 뭐가 일어나냐면 삼성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중에 하나가 AI 쪽인데 그렇죠. AI를 하려고 굉장히 유명한 분 두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이 작년 연말부터 올 3월달에 막 발생을 해요. 저거는 이제 MX 사본부. 그래서 지금도 MX 사본부에 가면 저 한종희 부회장 타이틀이 굉장히 깁니다. 네. 가전소 부장 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반도체만 문제인 것 같지만 일단 저쪽도 굉장히 지금 DX 쪽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그 AI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나갔다고 했잖아요. 나간 배경도 궁금하고 후임으로는 그럼 누가 채워졌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지금 나가신 분이 네. 그 다니엘이라고 그 저분 모시고 올 때 삼성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코넬대 공과대 교수고요. AI 로보틱스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 그 MIT 물리학 박사하면서 벨레 연구 출신이신데 하여튼 AI 로보틱스 쪽에서는 꽤 재명 있는 분이시고 삼성이 정말 공을 들여서 모시고 왔는데 2년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일들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모시고 온 분들이 네. 오래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우고 지금 그래서 저 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정경훈 그 DX 부문 CTO가 네. 그 저 자리까지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예. 지금 나간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밝힌 건 딴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밝힌 그 나간 이유는 본인 연구를 좀 더 집중해 보고 싶어 나가신다. 개인 사정으로. 굉장히 면피성 발언이죠. 어쨌든 저때 저분 그 다니엘리를 모시고 올 때 한 분 같이 모시고 온 분이 누구냐면 성현준 미국 프린스턴 교수가 있거든요. 예. 이분이 현재 삼성 리서치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데 이분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까지 만약 나가셨다. 그럼 그 조직이 저런 인재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요즘 대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화두는 그 DE&I입니다. DELI, DE&I. NI. 뭐냐면 Diversity 네. and Inclusion. 그다음에 Equity. 요즘 그 대기업들의 인사 부분에 그 ESG 가장 큰 화두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되고 그래야 조직이 지속 가능 경영을 발전 가능하다. 이게 그런 거라서 제가 들은 최근의 첩보로는 삼성전자가 저것 때문에 국내의 DE&I의 유명한 교수 한 4분을 모시고 타스크를 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그럼 뭐 정도로. 지난주에 있었던 핀셋 인사는 그러면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이제 반도체 부분, DS 부분에서 이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DS 부분이 있었는데 메모리 부분도 있었고 네. 그 파운드리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사를 가지고 이제 인사의 개편은 뭐냐면 메모리 부분의 D램 개발 실장을 바꾸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의 역사는 이래요. 메모리 사본부는 현재 경계현 사장이 사본부장을 맡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파운드리 사본부장이 따로 있고, 네. 그 제주중 사본부장이 있고, 메모리 사본부장은 있어요. 이 두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바꾼 자리는 D램 개발 실장을 바꿉니다. 황상준 부사장인데 보시면 제가 이제 저분들 생일을 좀 봤더니. 일단 개발실장은 72년생, 이번에 부사장을 바꾼. 예. 그다음에 설계팀장은 오태영 부사장도 74년생, 설계 1그룹장인 손영수 부사장도 74년생, 2그룹장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오태영 부사장 맡고 있고, 3그룹장은 배승준 상무, 76년생, 실행개발팀은 전승 부사장 맡고 있는데 보시면 나이가 어떻습니까? 70년. 굉장히 젊죠. 젊죠. 50대. 그러니까 완전한 세대 교체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그 메모리 사본부는 현재 메모리가요. 최근에 그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SK 하이닉스에 뒤졌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예. 아, DDR5의 선수를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굉장히 지금 쇼크입니다. 쇼크죠. 예. 그러니까 DDR5가 삼성 SK 하이닉스 기술에 지금 우리가 추월당했다까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제가 보는 가장 그 핵심 경쟁력은 테크놀로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격차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조를 가장 잘하는 기업 삼성전자. 그러니까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압도적인 기술력 차이로 잘 만들어서 그렇죠. 수율 좋게 잘 만들어서 그렇죠. 또 삼성전자의 힘인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그 유통망 CRM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서 빨리 CRM을 통해서 압도하는 걸 통해서 이 압도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이게 삼성전자의 사실 힘입니다. 네. 이것이 코어인데 후자는 그대로 있지만 사실은 전자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일단 테크놀로지 리더십을 일단 뺏겼다. 두 가지를 뺏겼는데요. 첫 번째는 DDR5의 기술 경쟁력 차이가 너무 좁혀졌거나 하나는 역전당했다. 압도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AI가 막 전성하면서 네. 엔비디아 막 주식이 막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엔비디아 주식 막 뜰 때 갑자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떴어요, 같이. 이유가 뭐냐면 이 AI 반도체가 들어가려면요. 그 HBM 그래가지고 메모리 중에서도 하이밴드 메모리라 그래서 그 AI는 고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하이밴드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 반도체의 전체 마켓쉐어 90%가 우리나라에서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60% 이상을 하이닉스에서 합니다. 아, 삼성전자가 더 낮아요. 여기서 또 선수를 또 뺏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시장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메모리 시장에서 기술력도 지금 뭐 추월당하거나 너무 좁혀졌거나 보통 업계 내에서는 삼성전자가 6개월에서 1년 앞서 있다 보통 이야기해요. 그게 초격차 기술로 계속 수익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둘 다 뺏기다 보니까 다 바꿔버렸죠. 메모리 쪽에 일단 설계팀부터 바꿔버리고 그 이전에 있던 세대 교체와 함께 다 바꾼 배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인사를 한 이유의 배경은 핵심 키워드를 얘기하라 그러면 AI, 대비, 네. HBM에 대한 대응 이런 걸로 좀 종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이미 선수를 뺏겼다는 게 사실 쇼커죠. 예. 업계 내에서 아무도 이야기를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잘 못해요. 잘 못 들었어. 그런 얘기는 왜? 처음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예. 삼성전자는 늘 앞서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스스로 방증을 한 거죠. 음. 그 위기감을 스스로 표출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파운드리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파운드리도 그 지지난주 말에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제사장이 나와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네. 일단 2기가를 2025년까지 하겠다. 그 지금 원래 작년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좀 기술이 앞서 있는 파운드리를 수주를 해오려면 4나노에서 수율이 최소한 75% 80%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개발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율이 높아야 수율 되는 자체가.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4나노가 어디 들어가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핵심 CPU 칩이 다 4나노 들어갑니다. 근데 애플 거는 이미 TSMC가 다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뭐 퀄컴의 뭐 갤럭시에서 쓰고 있는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라서 마켓쉐어를 앞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AI 반도체가 되면 지금까지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재편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재편이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파운드리 시장은 삼성전자는 이게 이율 배반이잖아요. 본인들이 스마트폰 사업도 하면서 파운드리를 그렇죠. 하니까 누가 거기다가 그렇죠. 발주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발주를 하면 설계가 나가고 다 기술이 뺏기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구조로 짜여 있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이 글라스홀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AI가 되면서 이 구조가 깨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AI를 하게 되면 반드시 AI는 모듈 형태의 파운드리를 만들어서 패키징 넘겨야 돼요. 그게 뭐가 들어가냐면 HBM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오더를 주는 입장에서는 HBM도 하고 파운드리도 하면 이 금상첨화인 거예요. 그렇죠. 같이 묶으면 이 아무래도 이 안전성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TSMC는 HBM을 사와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패키징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파운드리 사업본부장인 최 사장이 지난 주에 2기가를 선제로 발표한 거는 보통 그런 거를 2025년에 하는 걸 미리 발표한다는 거는 이미 수주를 타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런 데서 이미 수주를 타진했다는 이야기죠. 야, 너희들은 파운드리도 하고 HBM도 하니까 이거 같이 해줄래? 하고 타진했다는 이야기고 그 소식을 아마 선제적으로 TSMC 들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는 그런 호재가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이번에 파운드리에도 CTO도 바꾸고 다 바꿨습니다. 네,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